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총선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에서 총선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많이 할 텐데 좀 허재현 기자만의 좀 독특한 분석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분석해 볼 것들이 좀 역시 있어요. 네, 같이 함께 해주시죠. 어떻게들 하루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꼴 보기 싫었던 의원 3명 있었는데 다 나가 떨어져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김진태, 민경욱, 나경원 요 3명. 아유, 다시 국회에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하게 제가 새벽까지 그 개표 방송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너무 좋아. 박수. 어제가 또 마침 황교안 생일이었더라고요. 황교안도 안녕. 박수. 경자년 우리 의병들의 승리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뭐랄까 좀 체면을 지키느라고 이런 얘기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우리 경자년 4.15 의병 대첩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번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겠다고 진짜 벼르렀던 거 아닙니까? 에? 그죠? 우리가 이 토착 외구 세력들 심판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코로나 이슈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어떤 정부 국정 운영에 어떤 힘을 실어줘서 이 국난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중도층의 어떤 합리적 선택. 물론 이거 굉장히 분석 잘해야죠. 근데 이 진짜 지난 4년 동안 이 토착 외구 세력들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별러왔던 이 의병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왜 저 같은 사람들은 민심은 언론이 전달하지 않는 건데 나 칭찬받고 싶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언론이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 얘기 무슨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국 문재인 정부 이런 얘기만 하고 이 외구 세력들 심판하려고 했던 이 민심들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미래통합당이 그 자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거 차마 이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런가? 저라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경자년 의병들의 4.15 대첩 승리 190대 110으로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허재영 기자도 조금 숟가락 얹어도 될까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민심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이 정치 병자들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가짜 뉴스들 바로 잡느라고 저도 6개월 동안 아주 노력 많이 했네요. 허재영 기자도 너도 잘했어. 박수. 셀프 칭찬 오늘만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자, 잠시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입니다. 같은 시사 뉴스도 허재현 기자가 어떻게 원두를 내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뉴스가 되죠. 오늘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이런 거 다 합해서 180석 차지했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어떤 그런 세력까지 다 합치면 190석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열린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리고 또 무소속 그 당선자 중에 또 민주당 계열의 의원 한두 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다 합치면 190석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국회 선진화법 180석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만 갖고도 180석인데 여러 이제 진보 계열
민주진보계열 어떤 국회의원들까지 다 합치면 190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눈치 보지 않고 뭐 추경 예산 같은 거 막 다 통과시킬 수 있고 4년 동안 우리 신나게 이제 뭐 구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여러분 예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1, 2개월간 뉴스 보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까? 막 감동받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 하고 뭐 하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마다 막 감동, 뭉클. 예, 그랬잖아요. 뉴스 보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이 총선 덕분에 한 1, 2개월간은 이 뉴스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닌데. 예. 좋아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그 분석들을 할 텐데 허재영 기자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보수 세력이 겉으로는 괴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네, 제가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됐습니다. 네, 싹쓸이했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의석수를 몇 개 잃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여당이 물론 압승하긴 했지만 이 보수 세력들의 존재감, 이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당이 압승은 했지만 되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박빙으로 이긴 것들이 많아요. 예. 특히 강남 송파 이런 중심 이쪽으로는 오히려 보수표가 막 결집돼가지고 예. 여기는 중도층들이 이게 설 자리가 없는 곳이라 여기는 아예 미래통합당이 의석수를 지난 총선보다 더 챙겨갔어요. 예. 이걸 잘 분석해야 돼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4년 동안 국회에서 또 막 실망하는 일들이 막 중도층이 막 발생하고 문재인 정부 막 흔들고 막 미래통합당 이런 애들이 막 흔들고 그러면 이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힘, 예, 이런 것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절대 괴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앞으로 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원구성을 하겠죠. 이제 각 상임위 누구 의원들이 이제 들어갈 건지.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 보수 세력들이 법사위에 들어가면 안 될 의원들을 콕 집어서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오늘 제가 아직 언론들을 보니까 김남국과 황운하, 예, 이 사람들이 다 검찰 개혁하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벌써부터 경계하는 어떤 시사평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YTN 제가 이제 보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황운하 당선자가 검찰 개혁 이제 자기가 이제 국회 들어가서 완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게 있다. 뭐냐? 본인이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거기 피의자 아니냐? 법사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검찰 수사를 오히려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마 조중동이 분명히 물고 늘어질 겁니다. 황운하가 법사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예? 근데 그리고 또 김남국, 예? 김남국 씨도 김남국 의원 이제 이 당선자도 예? 검찰 개혁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됐죠. 팟캐스트 이거 갖고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그래서 김남국도 이제 피의자가 될 텐데 법사위 들어가면 이것도 수사 방해하지 않겠냐. 이런 조중동이 분명히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안 돼요. 김남국, 황운하 이 사람들이야말로 법사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엉뚱하게 이상한 상임위에 퍽하고 예? 배정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조중동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요, 민주당을. 예? 지금 이 정치평론가들이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황운하도 그렇고 김남국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거 무마하기 위해서 총선 출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꾸로 거잖아요. 출마를 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거 막 수사하고 나서고
김남국도 출마하고 나서 지금 고발당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총선에 출마하는, 지금 선후 관계가 전혀 뒤바뀌어 있잖아요. 왜 정치평론가들이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김남국, 황운하 법사위 들어가도록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민주당이 눈치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조중동 분명히 이 사람들 눈치 볼 거거든요.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조중동이나 종편 굉장히 눈치 많이 봐요. 예. 요런 것들이 조금 제가 오늘 아침 좀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것들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중당과 정의당 이야기인데, 민중당이 원내 진입 이번에 실패했죠. 1.5%인가 뭐 지지율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쉽게도 비례 의석 한 석도 못 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놓고 이렇게 철폐하겠다 이런 거 주장하는 선명한 의원이 국회에서 한 명 정도라도 좀 있었으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진짜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악법인데, 민주당이 하도 갈수록 그 우경화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 이야기는 하는 의원이 없어요. 말하는 의원이. 그래서 민중당이 좀 한석이라도 좀 얻었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아마 주류 언론이 신경도 안 쓰니까 민중당에 대한 어떤 평론은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저라도 좀 말하고 싶네요. 4년 동안 민중당 열심히 그 진보 진영에서 텃밭을 가꿔가지고 국민에게 또 마음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응원 드릴게요. 그리고 정의당, 정의당도 응원 드립니다. 이렇게 뭐 6석밖에 못 얻을 것 같은데, 그 실력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어떤 그 결과죠. 근데 정의당에 대한 어떤 뭐 응원도 필요하지만, 좀 뭐랄까, 정의당은 어쨌든 4년 동안 국회의 원내 정당이었기 때문에 좀 더 쓴소리를 조금은 좀 해줄 필요는 있어 보여요. 뭔 소리냐면, 정의당이 지난 그 총선 국면에서 너무 그 선거 전략이 좀 아마추어틱했다라고 저는 좀 봐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 총선 내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발표했던 거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정의당이 분명 발표했을 거거든요. 근데 언론의 주목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건 왜냐면 정의당이 어떤 비판 세력, 그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세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존재감을 그 계속 그 그런 쪽으로만 그 선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집 잡기만 하는 세력으로만 인식이 됐지,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잘 안 됐던 거예요. 특히 그 투표일 하루 전날 정의당이 발표한 게 뭡니까? 김남국 심판론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저는 정말 황당하게 느껴졌던 게, 아니 김남국이 무슨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무슨 뭐 민주당이 무슨 뭐 주류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김남국 심판론을 왜 들고 나와요? 하루 전날에 정의당이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정책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웬 뜬금없이 김남국 심판론이야. 김남국을 뭐 잘했다고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 같은 체급 있는 규모의 정당이 총선 전날 왜 이 총선 전날 김남국 완전 정치 신인인 거잖아요. 정의당하고 체급이 같질 않아요. 근데 왜 김남국과 싸우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왜 패한 거냐면, 이 중도층에게 말이죠. 문재인을 비판만 했지 본인들이 실력 있는 정당으로서 이 중도층이 내가 미래통합당 찍어줘서 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들게 만들어서 중도층의 어떤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못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망한 거예요. 진보 세력의 좀 중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당도 그렇게 비쳤을 겁니다. 민주당 비판하는 거 좋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데 정의당을 찍어줘서 그럼 세상이 나아지는 건 뭐가 있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거를 제대로 부각을 못한 거예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정의당이. 예?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되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뭐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취재한 건 아니지만 언뜻 생각해 보자면 뭐 이런 거 정의당은 할 수 있잖아요. 비정규직 예? 관련법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든지 예? 또는 뭐 청년들 박탈감 그쵸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대학에서 그 부유층들이 학벌 대물림하고 이런 것들 입학사정관제 당장 뜯어고치겠다든지 예? 아니면 뭐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든지 그 정의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정말 선명한 진보적인 색깔들의 정책들과 법안들 내세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총선 국면에서 이런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민주당 헐뜯기 조국은 안 돼, 김남국은 안 돼, 뭐 이런 것만 왜 총선에서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에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도 대안 세력으로서 정의당이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의당만 떠올리면 그냥 싸움질과 갈등 막 이런 것만 떠올리고 피곤한 거예요. 미래적이고 어떤 희망 이런 거가 떠올라야 되는데 정의당에 대해서 총선 국면에서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합니다. 제가 정의당을 너무 아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20년간 한결같이 진보 정당만 계속 비례 그 투표해 줬던 사람이거든요. 에? 저는 적어도 정의당에 이런 정도 애정 어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도 국민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국민의 말도 좀 들어주세요. 다음에 좀 잘하세요. 예, 총선 뭐 이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안타까웠던 게 주야장천 그냥 정의당이 노회찬 마케팅이라도 좀 하지. 이 사람들은 왜 안 할까? 아니 하긴 하는데 다른 것만 갖고 계속 그 부각되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공수처법 그거 발의한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에? 2016년 7월에 그때 20대 국회 그 시작하자마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거라고요. 에? 이 정의당의 성과라고요. 이 공수처법은 왜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는데 이번 총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의당을 응원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이 긴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기자가 뭐 원래부터 정의당 싫어했으면서 뭐 정의당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꼭 얘기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아니에요. 당신들 진짜 제가 20년 동안 제가 진보 세력의 원내 진출을 위해서 제가 기자일 때도 그렇고 기자 이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국민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자, 정의당도 힘냅시다. 예, 심상정 의원 좋은 분입니다. 예, 꼭 정치적으로 그 정의당의 존재감 꼭 다시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우리 커피 좀 마시고 올까요?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주류 언론들이 열린민주당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들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3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분석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저라도 좀 나서서 열린민주당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던 예측치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열린민주당이 부진했어요. 약간은 의외였어요. 제가 열린민주당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좀 많이 알려드리고 특히 김성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좀 응원한 편이었는데 제가 좀 겸연쩍게 됐습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이 국회에 가서 정말 그 뼈 때리는 진짜 화력으로 이 거짓말하는 이 바보들 하나하나 픽픽픽 쓰러뜨리면 4년 내내 얼마나 사이다 마시는 듯이 기쁠까. 저는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이 사이다 정치인 이분 이제 국회에 못 들어가게 됐죠. 3석밖에 못 얻어가지고 이분이 비례 6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조금은 아쉬워요.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국민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보수 세력들이 이제 열린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크게 부진했는데 벌써부터 막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좀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간들을 살펴보니까 막 국민일보, 뭐 조선일보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지금 제목 따라서 보도하더라고요. 강성 친문은 안 된다라는 민심의 반영이다. 조국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제목들을 갖고 열린민주당의 어떤 부진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당연히 동의 안 하실 텐데 뭐랄까 우리끼리라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죠. 저는 열린민주당이 비록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그 정치사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줄 부분은 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여러분 그 비례대표 그 의원을 어떻게 선출하고 국민 앞에 이제 내세울지 정당 우리 정치에서 정말 아주 모범적인 어떤 하나의 예를 보여준 좋은 실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민주당은 100% 국민 그 당원의 국민 50% 선택과 당원 50% 선택을 합쳤죠. 그 투표로서 결정했잖아요. 그 비례 순위를. 그러니까 어떤 잡음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누가 1순위가 되고 누가 2순위가 되고 막 이런 것들 밀실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에만 맡겨가지고 정말 어떤 잡음도 터져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앞으로 좀 차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사실 진보 정당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는데 왜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택하지 않는지 사실 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이 정말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뭐랄까 무슨 공천 줄서기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앞순위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유능하고 외부 전문가들 정치와는 정말 담쌓고 살아왔는데 사실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일 잘할 사람들 이런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게 바로 비례 후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뭐랄까 국민들에게 잘 뭐랄까 제대로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주진영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또 누가 김진애 의원 뭐 이분의 전문성은 뭐 너무나 검증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죠? 총선에서 계속 우리가 못 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얼마나 화력 있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보는 거 상상만 해도 진짜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당 내에서 입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기 어렵죠. 이런 사람들 국회에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게 비례의석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정말 비례 국회의원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구나.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진일보한 실험이 아니었나. 그래서 비록 3석에 그치긴 했지만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국민들이 했다. 꼭 뭐 열린민주당 이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니네 쓸데없이 민주당끼리 분열하고 그래. 이렇게 볼 건 저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랄까 원래는 정의당에 표를 주려고 했는데 정의당이 요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다 투표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 표 많이 줬을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은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선명한 진보, 민주당 내에서 이런 것들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구나. 이런 선명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비례 후보들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감동받았을걸요? 아니 뭐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다만 잘한 건 잘한 건데 좋게 평가해 줄 건 좋게 평가해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이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과 우리 유튜브 채널 허재현 TV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질문글을 올렸어요. 열린민주당을 응원했으면서도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를 밀어주신 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호적으로 좀, 그러니까 막 조중동은 원래 니들은 그냥 흠집내기 그 분석을 할 거고,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진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민주당이 제1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예. 그래서 국회의장도 빼앗기고 국정 운영에 괜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뭔가 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 아마 그런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물안개님이 이렇게 댓글 남겼어요. 나는 열린민주당 찍었긴 했는데요. 민주당이 비례 한 석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김어준 씨의 어떤 그 설득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더불어시민당을 다 찍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후회는 스럽긴 합니다. 뭐 이러면서 물안개님이 댓글 남기셨고, 또 아이디 송보이 59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딱 이번만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또는 아이디 SHH님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에이 다른 분들이 찍어주기거니 했어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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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라고 유유하면서 댓글을 남기셨네요. 권민정 씨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진작에 열린민주당으로 결정을 했고 열린민주당을 챙겨왔는데 김어준 총수가 문재인 정권은 2년이 전부란 말에 흔들려서 저는 더불어시민당을 찍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런 민심들이 있었네요. 우리 열린민주당 관계자분들은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네요.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해서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자는 어떤 뜻이 저는 컸습니다. 혼탁한 검언 유착 의혹, 선택적 정의의 그런 작태, 극렬한 수구 및 극우 세력 준동을 막아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감, 뭐 이런 게 더불어시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줘야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후보들의 몇몇은 대단한 유력 투사들인데 심적으로는 지지하나 적어도 투사인 그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민주사회를 위해 투쟁전선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실 분들이라는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했습니다. 라고 박정수님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송경수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손혜원 의원 너무 팬이고 정봉주 의원도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양종철에게 날린 발언, 마이 컸다 뭐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정봉주 씨의 실언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을 찍으셨다라고 밝히셨네요. 또 그러나 이제 지지율 내려가는 거 보고 이제 다른 친척들한테 열린민주당 찍으라고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앞으로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은 가지도친 발언은 좀 자제하면 더 좋을 거다 이런 충고를 해주셨네요. 비슷한 의견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주니퍼 트리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직접 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김어준 씨의 어떤 강력한 이분은 좀 이렇게 세게 쓰셨네요. 강력한 흠집 내기 공작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긋기 전략이 성공한 것 같은데, 다만 열린민주당의 전략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손혜원 씨, 우리 의원과 정봉주 씨가 마지막에 이제 보였던 어떤 태도들, 어떤 그런 것들, 왜 이제 뭐랄까 조금 이제 거친 어떤 발언들 이제 하는 것들 보면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보여서 전략적으로 좀 실패한 것 같았다. 비례 후보들만 앞세우고 자신들은 좀 뒤로 빠지는 게 어땠을까? 예, 그래서 표가 이번에 좀 많이 깎아 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네요. 그래요. 의미 있는 실험이었지만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에 대해서 좀 애정어린 어떤 조언 남겨주신 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조중동의 이런 헐뜯기, 강성 친문은 안 돼. 과연 이게 민심이었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분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열린민주당이 그래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뭐냐면 3개월 뒤에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공수처장을 누구를 임명할 거냐, 이제 그거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될 텐데,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 법상 총 7명을 추천위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야당 몫으로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2명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게 7명 공수처법상 그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당 몫의 2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미래통합당 1명이 가져가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아마도 교섭단체의 몫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총선 결과를 보면 교섭단체가 없어요. 지금 20석 이상 넘어간 단체 의석이 없거든요.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도 걔네가 19석인가 그래요. 민주당 쪽도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없어요. 정의당도 당연히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상인데,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고 열린민주당이 3석이잖아요. 이분들이 합당하면 20석이 돼서 교섭단체가 돼요. 그리고 정의당의 일부 의원까지 그렇게 하면, 근데 합당은 어렵겠죠. 정의당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전략적으로 합당해서 또 공수처장, 야당 몫으로 교섭단체 이렇게 행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죠? 공수처가 처음에 강력한 공수처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지금 윤석열과 어떤 일당들, 채널A의 어떤 검언 유착, 어떤 그런 일당들 뿌리 뽑으려면 강력하게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활약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얘기도 없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걸 합당한다는 거는 조금은 너무 좀 앞선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비록 3석이긴 하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최강욱, 김진애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일당백인 사람들이라 그죠? 비록 의석수는 3석이지만 아마 30석 못지않게 국회에서 할 일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고요.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세월호 6주기 4월 16일 날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총선 결과 때문에 이제 기쁜 이야기 해야 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월호 6주기는 또 경건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가 정부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크게 슬퍼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사고로 벌어진 어떤 희생, 예, 우리 아이들이 참 큰 몫을 한 겁니다. 오늘의 이 총선 결과가 있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어떤 그런 불행한 어떤 희생들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6주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고요. 네, 시사바리스타 허재영 기자,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